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을 좀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르고뉴는 아시다시피 이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보르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부르고뉴 본느는 이제 그 부르고뉴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데요. 거기서 사흘을 제가 보내다가 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어, 이 부르고뉴 본느에서 보낸 사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와이너리, 그래서 제 부제를 부르고뉴 샹젤리제를 걷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부르고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부르고뉴 공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캐피털이 디종이라고 하는 시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부르고뉴 지역이 출발을 하는데요, 남쪽으로. 여기에는 이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샤블리, 이 샤블리가 이제 제일 북쪽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데가 꼬트도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인데요. 그래서 황금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아주 부르고뉴 와인의 아주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샬로네이즈, 그리고 마코네,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있고, 거기서 주로 재배하는 이제 포도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이게 대표적인 두 개의 품종이고요. 그 밑에 지역에 이제 화이트 와인 이제 품종인 알리고떼, 그리고 갸메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갸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행했던 보졸레 누보의 그 품종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주인가요? 그때 이제 보졸레 누보 아따리베라고 이제 크게 선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제 이 보졸레 누보의 품종이죠. 그 다음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저를 지울까요? 프랑스에 보면 이렇게 이제 포도 산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제일 위쪽에 샹파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샴페인을 만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 지역에서만 나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거는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에서도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클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레망 드 부르고뉴 그러면은 이 불고뉴에서 나오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말하고요. 이 독일에서는 이제 그 와인을 젝트라고 부릅니다. 이태리에서는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스푸만테라고 하고요. 가령 스페인 같은 데는 이제 까바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부르고뉴는 그 밑에 파리에서부터는 이제 이 동남쪽으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론강이 흐르는 프로방스로 연결되는 론 지역의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왼쪽으로는 이제 랑그독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생 그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그 신생 와이너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르도 쪽은 그 유명한 보르도의 그랑크리들이 나오는 이제 보르도 와인의 중심지가 되고요. 그 외 르와르강 굉장히 이 동서로 길게 흐르는 강 르와르 강변에도 고성이 많고 거기도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셀 같은 와인들이 이 지역에서 나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 코트도르를 아주 확대한 그런 이 지역인데요. 제일 위에 여기 사실 더 떨어져 있어서 따로 표시했는데 샤블리 지역이죠. 여기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 좋은 화이트 와인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이 코트도르라고 하는 이 이제 주황색이 아니죠, 참. 그 핑크빛 있는 지역이 이제 꽃도르인데, 꽃도르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본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있고요. 그 위쪽은 꼬뚜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뚜드니는 주로 레드와인을 생산하고, 본 밑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꼬뚜드본이라고 하는데, 이 꼬뚜본에서는 이 주로, 레드와인도 생산하지만 주로 유명한 샤르도네 품종에 의한 이 화이트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역이 쭉 있는데 유명한 지역들이 거기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디종에서부터 출발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막사네가 있어요. 막사네는 제가 처음에 이름 줬을 때 이게 한국식으로 읽으면 이게 막 사는 사람들의 동네인가 이름이 참 재밌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막사네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픽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은 이제 그랑크리 와인은 없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그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밑이 그 유명한 이 꼬트드누이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제브레 샹브레땅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제브레 샹브레땅은 이 나폴레옹도 좋아했던 가장 이 부르고뉴 레드 와인의 대표적인 이 와인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모레 드 쌍드니, 그 다음에 이 샹벨땅을 남성적인 와인이라고 한다면 여성적인 와인이 샹볼 뮤진이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굉장히 플로럴 부케가 아주 정말 우아한 그런 아주 여성적인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엘레강트한 와인이 나오는 지역이 샹볼 뮤진입니다. 그 밑이 부조가 있고요. 클로드 부조가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본 로마네라고 해서 정말 가장 비싼 와인들이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DRC, 소위 말해서 도멘 들라 로마네 꽁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세조라든가 리시브, 라타시 같은 정말 최고의 정말 너무 비싼 와인들이 생산되는 곳이고 이제 그 밑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마을을 지나면 이제 화이트 와인들이 주로 많이 생산되는데요. 알렉스 코동이라든가 라두아,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또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데가 뽀마르가 있습니다. 뽀마르는 아주 좋은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데 아주 좀 강건한 그런 느낌을 주는 와인입니다. 그랑크리는 없지만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그 밑에 볼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멱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멱서 지역에서 더 내려가면 상토방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밑이 화이트 와인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퓨레디 몽라쉐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몽라쉐 지역은 이제 네 개의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이 샤사니 몽라쉐가 있고 다른 두 개의 몽라쉐가 있는데 하나는 슈발리에 몽라쉐가 있고 그다음에 바타르 몽라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코트드 본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써봤는데요. 디종에서 출발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막산의 비상, 제벌 샹벽당, 샹볼 뮤지니, 그 다음에 부조, 본 로마네, 그 다음에 리상 조르주, 그 다음에 알록스 kok동 아주 좋은 화이트 와인이 나오는 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마, 몰레 같은 아주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 메르소가 있습니다. 쌍또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필레 몽라시나 서창리 몽라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어디다 내놔도 정말 그 손색이 없는 좋은 부르고뉴 와인들의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황금의 언덕인데요. 황금의 언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붙였냐면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거기가 약간 언덕이 진 데인데 그 가을에 이제 이 단풍이 좀 들 때죠. 그때 이제 석양빛을 받으면 황금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황금의 언덕이라고 붙였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은 오히려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비치면 아주 황금빛으로 그 금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붙였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르고뉴의 와인은 대개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4등급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보르도 같은 경우는 샤또 중심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샤또한테 줍니다. 가령 그래서 샤또 마고, 그럼 1등급이죠. 샤또 마고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 샤또 딸보, 그러면 그 딸보 그 샤또에 이제 그랑크리 4등급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샤또한테 주는데 여기는 샤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밭에다가 줍니다. 밭의 그 어떤 특징, 그 때루아의 특징이 좋은가 나쁜가, 그 토양이나 여러 가지 그 경사면, 또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기준을 매겨서 클리마의 이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런 밭대기를 특별히 우리가 클리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등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레지오날급이 있습니다. 그 레지오날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장 기본급이죠. 그래서 이 와인 레이블에 보면 그 부르고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로 써 있는 거는 지역 와인입니다. 이게 부르고뉴 지역 와인으로 한 50% 정도가 이 레이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인 레이블을 볼 때 메도 그다음에 보르도 이런 게 있는데 지역이 큰 지역일수록 싼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이 점점 그 작아져서 아주 특정한 지역을 표명할수록 좋은 와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나오는 와인이다 이런 거보다는 서울에서 이 강남구에서 만든다. 그럼 그 마을이 되죠. 거기서 강남구에서 청담동에서 나온다. 이런 건 더 특별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포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급이 높아지고 이제 좋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널급은 그 부르고뉴 어느 지역에서 나오든지 그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고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등급은 빌라주 혹은 꼬뮌이라고 부릅니다. 꼬뮌, 이 마을이죠. 마을 단위의 그 와인입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에서도 특별한 와인, 아까 말한 그 샹박장이라든가, 볼레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한 빌라주나 꼬뮌의 이름을 붙이는 와인은 더 좋은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5%, 40% 가까이 이 빌라주의 등급을 받습니다. 빌라주의 등급만 받아도 굉장히 좋은 와인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부르고뉴라고 써 있는 그런 기본급의 와인은 보통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는데 우선 빌라주급만 되면 한 10만 원 이상 가는 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급이 포미에 크리라고 해서 한 10% 정도가 받습니다. 포미에 크리는 그보다 더 위급이어서 대개 레이블에 일자 쓰고 끝에 ER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포미에라고 하는 뜻인데 포미에 크리가 써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정말 1%밖에 안 되는 이 그랑크리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천정부지의 그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랑크리 와인 마시기가 너무 어렵죠.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 이제 품종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개 이제 생산량은 레드가 한 30여 퍼센트,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한 5, 60%,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 클레몽 와인이 한 10% 가까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브루고 와인은 왜 비싼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여기 이제 이그샘플 하나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파리 공항에서 오면서 그 공항 면세점을 갔더니 로마네 꽁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RC는 도메인 드라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뜻인데, 저기 표기가 2015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015년은 굉장히 좋은 빈티지입니다. 2014보다 훨씬 좋은 빈티지인데 2015년산이 무려, 저는 처음에 4,100인 줄 알았더니 41,000유로였습니다. 한 병에. 그러니까 한 6천만 원이 넘죠. 근데 이 로마네 꽁띠밭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축구장 정도 크기의 포도밭으로 한 1.8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생산량이 한 6, 7천 병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6병짜리를 우리가 작은 한 박스로 생각하면 한 1000박스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언감생심 뭐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4만 유로나 될 정도로, 우리가 2015년산만 특별히 비싸지만 보통 조금 낮은 그 빈티지, 좀 안 좋은 빈티지는 뭐 15,000에서 한 2만 유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 그거는 일단 밭대기가 적어서 생산량이 1년에 1000박스밖에 안 되면 너무너무 세계로 공급되는 양은 정말 쥐꼬리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인에 대한 세계 각지의 부호들의 어떤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디맨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싼 거지, 이게 정말 뭐 10,000유로, 20,000유로 될 만큼 그렇게 맛이 좋으냐? 그거는 아닌 거죠. 물론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마셔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비싸다고. 이게 맛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로마네 꽁띠의 그 병인데요. 여기 보면 안에 20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16년 빈티지라고 하는 뜻이고, 그 위에는 바틀 넘버가 있습니다. 2849번째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이렇게 번호가 다 붙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생산자의 이름이,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위에 보시면 모노폴이라고 써 있는데, 모노폴이라고 하는 건 단일 생산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노폴리 뭐 이런 같은 어원인데요. 그래서 밭이 단일한 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요게 한 2, 3만 유로 하니까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건 알베르 비쇼라고 하는 그 와인 그 업체입니다. 본에서 이 기차역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이 알베르 비쇼의 그 저장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부르고뉴는 이 생산 지역도 뭐 이렇게 넓지 않지만 그 밭의 소유자가 너무너무 소규모로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생산자는
와인을 그 발효시키고 양조하고 그거를 병입하고 숙성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와인을 큰 회사한테 와인을 팝니다. 그럼 이 큰 회사가 와인을 양조하고 그 다음에 숙성시켜 갖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 레이블을 붙여서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불고뉴 지역은 예전에는 수도원과 귀족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포도밭을.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거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작인들한테 이 토지가 이 배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제정 시절에 나폴레옹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나폴레옹 법전은 어떤 인간의 평등 사상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상속을 할 때 장자 상속이 아니라 자녀들 모두에게 균등 배분하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농부가 4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밭은 4분의 1씩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 4분의 1을 받은 사람이 또 자녀가 3명 있다. 그럼 거기 다시 세 쪽으로 다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이 점점 쪼개지고 소유자 수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이 클로드 무조 같은 이 와이너리는 그게 상당히 부르고뉴에서 큰 지역인데 한 60 헥타르 정도 되는 큰 밭인데 소유자가 무려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소유하는 땅은 불과 얼마 안 되는 포도 송이가 포도 나무가 뭐 몇 그루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런 큰 회사한테 이 포도를 넘겨서 이제 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회사를 네고시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고시앙들이 그런 소작인들의 포도를 받아서 자기네가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그 네고시앙 중에 하나가 이 알베르 비쇼입니다. 본 기차역에서 내리면 바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네고시앙이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한 2, 3분 걸어가면 본 쪽 시내 쪽으로 걸어가면 있는 또 하나의 네고시앙인데 여기는 부샤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네고시앙입니다. 그래서 위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부샤르 페렌피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샤르 부자가 하는 이 네고시앙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부샤르 와인을 공급하는 네고시앙이죠. 네고시앙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페블레라고 하는 네고시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오는 와인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뭐 루이자도나 뭐 이런 네고시앙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이 네고시앙이 조셉 드루앙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네고시앙인데 여기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와인이 나오고 우리나라에까지도 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시내에 있는 이 조셉 드루앙의 이 판매처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와인들을 구경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뮤지니 있고요. 또 샹볼 뮤지니, 그랑 에세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니 가격을 보면 저기 잘 안 보이시지만 한 1,500, 600유로 정도 하고요. 이 샹볼 뮤지니 요것도 한 500불, 불이 아니라 500, 600 유로 정도 하고요. 에세조도 뭐 한 거의 1,000유로 가까이 하는 그런 아주 고급 이 부르고뉴 와인들의 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시내로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그 도멘 데 방이라고 해서 와인을 시음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까 같은 이제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시음도 하고, 거기 이제 써 있듯이 뭐 샤블리, 누상 조지, 포말, 뭐 제프 샹berg담, 멱소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좋은 와인들을 시음도 해보고 거기서 또 시음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와인 투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밭으로 오시면 이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광의 포도밭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도 아주 색깔이 좋고요. 구름도 많고 아주 정말 평화로운 와이너리 풍경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잘 봐주시면 아주 티피컬 이 부르고뉴의 이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이제 경사져 있는데 제일 위에는 이제 방풍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뭐 저 알자스나 저쪽 알자스가 아니라 알프스나 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아까 4등급으로 나눴듯이, 방풍림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거는 푸르메크리가 나고, 더 밑에 가운데 있는, 정말 로얄 테루아죠. 거기가 그랑크리 밭이고, 그 밑이, 언덕배기 좀 밑이 또 푸르메크리가 있고, 평지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레지오널급, 지역 단위급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언덕이 질수록 오랫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 동남쪽에 좋은 밭들이 많습니다. 언덕배기에. 그런 밭은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습니다. 평지는 그만큼 아침이나 저녁 때는 햇빛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포도가 당도가 떨어지고 좀 이 산도가 높은 그런 포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경사가 되면 배수가 잘 됩니다.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아주 포도가 자라기에 좋은 토양이 되고, 이 평지에 있을수록 배수가 진흙 클레이 이 토양이 많기 때문에 이 클레이는 배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도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르고뉴의 티피컬 어떤 와이너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돌담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획을 한 담들이 있는데 좋은 밭일수록 이런 돌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담은 클로우라고 하는데 이 담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가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 클로드 부조라는 와인인데 그건 아예 클로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붙여놨죠. 그래서 담으로 잘 쌓여 있는 밭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몽라쉐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슈발리에 몽라쉐가 나오는 밭에 입구에 이런 표지판을 새겨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토양은 땅을 보시면 이렇게 진흙밭에 이 돌멩이들이 조금 있죠. 근데 이 보르도에 가시면 보르도는 이 자갈밭이 훨씬 많습니다. 자갈들이 뭐 밭에 깔려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돌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땅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클레이가 주 토양이고 이 밑에는 이제 라임스톤이 있습니다. 석회암이 있고요. 이제 그런 토양으로 되어 있고 이 자갈이나 돌들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이 포도 줄기를 보면 그래도 꽤 오래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포도가 이렇게 생겨서 이 포도가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아닌 때라 아직은 좀 어리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5월 달에 갔으니까 아직 포도가 연글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음하러 왔는데, 여기 뽀마르 지역에 왔습니다. 뽀마르에서, 이제 여기서 와인 시음을 하는데, 뽀마르라고 하는 거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 지역인데, 이 아주 강건하고 조금 이 구조감이 있는 그러한 이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뽀마르는 제가 나중에 혹시 영화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 영화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이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관한 재판 영화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가 갖고 온 와인이 뽀마르 와인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아주 아름답게 장식된 시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와인잔도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이 와인을 시음을 담당해줄 여직원도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인 시음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저희 이 와인 투어의 가이드자 이제 운전하신 이 전문가, 이 지역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사사니 몽라쉐라고 하는 거고, 그 옆이 이제 라도아라고 이 지역의 아주 좋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을 맛봤고요. 그 옆에 이제 뽀마르 레드 와인이고, 그 옆이 또 이 프루메크리, 이 라도아도 프루메크리입니다만, 이 1이라고 이제 옆에 써 있죠. 그리고 크리가 있는데, 이 프루메크리 와인인데, 이거는 사비니 레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와인입니다. 물론 그런 크리 밭은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그러한 가성비 있는 와인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밭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로마네 꽁띠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오른쪽에 하얀 표지판이 이제 로마네 꽁띠 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에 이제 전경을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요. 포도나무 밭도 보면 약간 짙은 이 클레이고요. 자갈도 조금씩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 언덕이 이렇게 좀 있고 그런 밭입니다. 다시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토양이 되어 있고, 포도 줄기가 수령이 꽤 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십자가가 이 로마네 꽁띠 밭의 아마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100% 십자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저도 찍었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기념비적인, 누구나 꿈꿔왔던 그런 포도밭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렇게 석판에 로마네 꽁띠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제가 갔을 때 이 경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시는 분이 이 말을 이제 몰아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이 땅을 이제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트랙터를 안 씁니다. 트랙터를 안 쓰고 이것처럼 말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이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비오디나미 이런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이 뭐 건장하게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의 모습이, 미국에서 온 일행들인데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한참 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거는 건너편 쪽에 있는
그 DRC의 양조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조되는 와인이 정말 한 병에 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양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옆에 밭인데 뮤진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샹볼 뮤진에 있는 그랑크리 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뮤진이 밭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를 자세히 보시면 도멘 꽁트라고 써 있고 조르즈 드 보게라고 있습니다. 이 보게는 생산자 이름인데 이 부르고뉴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정말 훌륭한 생산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이 그 담으로 쭉 돼 있는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보통 정말 이 오른쪽에는 그 로마네 꽁띠밭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을 이 부르고뉴의 샹젤리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샹젤리제를 걸어보는 거가 아마 와인 애호가들은 아마 꿈일 겁니다. 그리고 저 담 위에 보이는 데가 이 클로드 부조, 이게 클로드 부조의 담인데요. 이 부조의 그 약간의 캐슬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이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담벼락 안을 잘 보기가 어려워서 뭐 관광객들에 대한 선진성 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있는 이 부조의 그 캐슬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조의 중심 그 캐슬을 요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굉장히 커서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이 소유주가 거의 90명에 이르는 그런 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너리 옆에 있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거의 수령이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된 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의 이끼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말 오래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늙었으니까요.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뿌리는 굉장히 땅속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땅에 있는 그 미네랄을 흡수해서 굉장히 미네랄리티가 좋은 그런 아주 그 깊은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샹벌탕을 표시하는 그러한 그 포도원의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로드 베즈라고 하는 이 샹벨 땅의 대표적인 그런 와인인데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샹벨 땅 클로드 베즈. 이건 아마 제 생각에 옛날에 나폴레옹이 여기서 나오는 그 샹벨 땅을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헛간 같은 데가 이 샹벨 땅 그 와이너리의 아주 상징과 같은 그러한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와이너리에 보면 이렇게 그 꽃들이 피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올렛 꽃이죠. 그래서 그 이 보랏빛 그 바이올렛 제비꽃이라고 하죠. 제비꽃들이 이렇게 쭉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꽃 향이 이 와인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제비꽃의 그 부케, 그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 그 어떤 좋은 식당에 한번 갔는데 거기 젊은 그 소믈리에가 여성분인데 그 와인을 설명해 주면서 제비꽃 향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을 한번 했죠. 혹시 제비꽃을 보시고 만져보시고 또 향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 맡아보기가 어렵죠. 제비꽃을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잘 볼 수도 없고요. 아마 그 소믈리에는 이거를 다
그 냄새 그 세트가 있어요. 키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제비꽃 향, 무슨 장미향 이런 것들을 키트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꽃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도 이제 키트를 통해서 아는 건데, 사실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서 제가 좀 그런 짓궂은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와인 시음회를 이제 시음하러 또 왔는데, 이건 본 로만의 지역 그 가운데 있는 이 도메인에 와서 제가 시음회를 한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와이너리 내부에서 시음을 하고, 우리 그 가이드하고 저희가 그 8명이 같이 다녔는데, 저희 그 부부 2사람하고 나머지 6사람은 세 커플의 미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각각 따로 왔더라고요. 한 분은 뭐 플로리다에서 온 커플,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왔는데 다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다가 제가 좀 뭐 영어도 좀 되고 뭐 와인에 대해서도 좀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시음하면서 저보고 이 향이 어떠냐, 이 맛이 어떠냐 뭐 물어보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줘서 하루 잘 같이 보낸 그런, 그 말하자면 하루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너리 투어를 그날 마쳤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그 보온노와 그 다음에 디종의 이 거리 풍경과 함께 거기서 맛본 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소편을 만들어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